미얀마 국경에서 발생한 강진은 태국 방콕까지 영향을 미쳤고 도심 한복판의 거대한 청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뜻밖에도 한국이라는 단어를 연달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도 댓글에도 거리의 대화에도 같은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한국 건물은 무사하던데 왜 이래? 우리가 한국에게 큰 실수를 했구나. 왜 현지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한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파왓 리라사미입니다. 방콕 출신의 24살 건축 디자인 전공자이자 지금은 방콕 도심에 위치한 타파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건축 디자인 사무소에서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축이요? 어릴 적부터 막연히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도심을 걷다가 유난히 반짝이는 건물 앞에서 멈춰서게 되면 그게 마치 사람처럼 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대학 진학도 주저없이 건축 디자인 전공으로 선택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방콕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중견 건축사무소에 입사하게 되었죠. 입사 첫날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느껴진 공기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람들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지함, 벽에 가득 붙은 실내 렌더링, 모델링 위에 놓인 작은 사람 피규어들. 와, 나도 언젠가는 여기에 내 건물 하나 얹을 수 있을까? 그 설렘 하나로 저는 도면 출력 전담이라는 지금의 역할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제 주된 업무는 도면 출력, 회의 자료 정리, 도서 정리, 외주 업체와의 문서 송수신입니다. 당연히 설계에는 직접 관여할 수 없죠. 처음엔 내가 여길 왜 왔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어느새부터인가 그런 생각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도면을 출력하고 정리하는 이 일이 생각보다 꽤 많은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프린터에서 A1 도면이 쓱 하고 빠져나오는 그 순간, 눈에 익은 선 하나, 색 구분, 타이포그래피를 보고 있으면 그 안에 설계자의 고민이 살짝 엿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어쩌면 저는 설계를 하지 않으면서도 제일 먼저 그 결과물을 감상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자주 출력하게 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방콕 짜뚜짝 시장 인근에 들어설 감사원 청사였습니다. 국가기관이라 규모도 크고 정부 발주 프로젝트다 보니 규정이 까다롭고 서류도 많았어요. 건물 형태는 굴곡진 유선형이고 파사드는 유리로 반짝이게 마감되어 있어 마치 권위를 가지되 열린 공간을 표방한 것 같았습니다. 선배들이 그래도 디자인은 멋있게 나왔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출력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선배 두 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중국 시공사랑 태국 업체랑 합작했대. 예산은 넉넉한데 일정은 말도 안 되게 빡빡하대. 이번 프로젝트 좀 불안해. 정치 얘기랑 엮이는 순간 뭐라도 꼬일 수 있지. 저는 손에 조감도를 쥔 채 문득 멈췄습니다. 합작. 일정이 빠듯해? 불안하다고? 순간 그동안 제게 멋진 조형물처럼만 보이던 감사원 청사 조감도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건물은 이제 단순히 멋진 디자인을 넘어서 현실 속 이해관계와 구조적 도전이 담긴 실체처럼 느껴졌거든요. 사실 저는 설계도에 손대본 적 없습니다. 수정 의견을 낸 적도 없고 외주업체 미팅에 참여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건물에 대한 애착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도면을 출력할 때마다 저는 늘 종이 냄새를 맡습니다. 회사의 종이 재질은 다른 데보다 질감이 살짝 부드러워서요. 그 위에 찍힌 조감도와 구조 도면을 넘기며 저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파왓, 너 지금은 종이만 넘기고 있지만 언젠간 진짜 설계를 넘길 거야. 같은 신입 동기들은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 실제 건축 CAD 툴을 배우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쪽이 좋았습니다. 회사의 거의 모든 프로젝트를 먼저 마주할 수 있다는 건 초보자로서는 나름의 특권이니까요. 회의 전날이면 늘 야근이었지만 회의 자료 바인더를 정리한 다음 회의실 문 앞에 조용히 놓고 나오는 그 순간엔 작은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바인더 하나로 프로젝트의 흐름을 잡을 수 있겠지. 그렇게 저는 건축가의 길을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걸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무렵 태국의 건축계에서도 내진 설계라는 단어가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국경 인근에서 간헐적으로 지진이 발생했고 그 여파가 방콕까지 전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선배들은 자주 말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 번씩 돌려봐야 해. 중국 쪽 설계는 하중 계산이 엉성한 경우 많아. 저는 솔직히 그 말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귀에 익숙해질수록 마음속 한쪽에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설계라는 건 단지 예쁜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닌 걸까? 그러나 그 의문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제 하루는 도면, 출력과 바인더 정리로 채워졌고 선배들의 농담 속에서 저는 A1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얻게 됐어요. 오늘도 도면이 찢기지 않았습니다. 클린 출력, 미션 성공이죠. 이런 말도 농담처럼 던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인쇄된 종이 속 선들을 바라보며 막연하지만 단단한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그 조감도가, 그 설계서가 제게는 작은 자존심이자 희망의 조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매일 들여다보던 그 건물이 어느 날 뉴스 속에서 무너졌다는 소식으로 등장할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출근길엔 평소처럼 오토바이 택시를 탔고 커피도 단골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주문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선 선배가 농담처럼 말했죠. 오늘은 잉크 번짐 없이 도면 인쇄 가능할까? 물론이죠. 오늘도 A1의 여왕이 명예를 지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웃으며 프린터 앞에 섰습니다. 그날 출력했던 건 또다시 감사원 청사 관련 도면이었습니다. 수십 번 출력해서 이제는 그림만 봐도 어디가 정면이고 어디가 보조동인지 감이 오는 그 조감도. 저는 그날도 같은 각도로 고개를 기울이며 도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채색 톤이 조금 진해졌네. 의도적인 강조일까? 그런 디테일에 혼자 의미를 부여하며 저는 조용히 업무를 마무리해 나갔습니다. 사무실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미얀마 국경에서 지진이 났다는 속보는 식사 중에 처음 접했죠. 스마트폰에 울린 경보음을 보고도 처음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식탁 위에 물잔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저는 그렇게 넘기려 했지만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고 발밑에 타일이 살짝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 없이 천장이 진동하는 듯했고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지진이야. TV 켜봐. 뉴스 채널로 돌린 화면에는 방콕 전역 지진 감지라는 자막이 떠 있었고 짜뚜짝 시장 인근 고층 건물 긴급 대피 지시라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짜뚜짝, 제가 매일 출력하던 감사원 청사가 있는 지역.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그 건물은 괜찮겠지. 하지만 곧이어 속보가 나왔습니다. 방콕 짜뚜짝 시장 인근 신축 중이던 감사원 청사 붕괴. 사망자 수십 명, 실종자 100여 명 추정. 현장 구조 작업 난항. 뉴스 화면 속에는 마치 익숙한 퍼즐 조각이 부서진 듯한 형체가 있었습니다. 유리 외관은 산산조각 났고 건물의 좌우 날개동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건물의 중심부는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고 그 내부에서 일하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는 말에 저는 말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지진으로 어수선한 방콕 시내를 가로질러 사무실로 향했고 지진으로 인해 건물 밖으로 대피한 선배들과 회사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지진으로 인한 안전이 최우선이니 우선 모두 귀가하라고 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가슴 안쪽이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도면, 파일이 담긴 노트북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고 출력실에서 마지막으로 본 조감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졌고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안에서는 끝도 없는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제 마음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이틀간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출근 금지 공지가 떴고 동료들과의 단톡방도 조용해졌습니다. 유일하게 도착한 메시지는 한 선배가 남긴 짧은 말이었습니다. 출력실 조감도 파일, 복구 불가야. 백업 확인 좀 해줄래? 저는 머뭇거리다 결국 노트북을 열었고 그동안 정리해둔 출력용 조감도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화면 속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윤곽, 반듯한 구조선, 푸른 유리의 반사 효과까지. 그 도면 속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현실에서는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건물을 짓지 않았다. 나는 그 도면을 설계하지 않았다. 나는 그 콘크리트를 부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운 걸까? 출력실에서 도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제 발걸음, 조감도를 바라보며 느꼈던 자부심, 회의실 문 앞에 바인더를 놓으며 중얼거렸던 그 말. 이게 내 건축의 시작이야. 그 말이 지금은 고통스럽게 들렸습니다. 온라인에선 이미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중국 시공사니까 이렇지. 내진 설계 제대로 했을 리가. 합작이라지만 결국 값싼 자재에 부실 시공의 결과. 그 밑에는 이렇게 적힌 댓글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차나칼레 대교는 진앙에서 1000km 떨어져도 멀쩡했다던데. 한국, 그 이름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저 도면 참고용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 하지만 그 댓글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 건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해봤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한국 내진 설계 기준, 지진에 견디는 구조 기술. 그 결과로 나온 기사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 기업이 설계 및 시공한 차나칼레 대교. 튀르키예 대지진 이후에도 구조적 이상 없음. 중국 외교관의 SNS 게시물, 중국이 지은 다리 주장은 사실 아님. 한국 시공사 명확히 밝혀져 게시물 삭제. 그 기사 하나가 제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설계라는 건 단지 선을 긋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고 철학이고 책임이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설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겨왔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 만든 다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 문장은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이었지만 제게는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출력하고 넘기던 도면 속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던 그날 밤, 누군가는 1000km 떨어진 진앙에서도 멀쩡하게 남은 구조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저는 새벽까지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알게 되었죠. 차나칼레 대교는 튀르키예 마르마라 해협을 가로지르는 세계 최장 현수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띈 건 그 다리를 시공한 기업이 한국의 건설사였다는 사실이었죠. 중국 외교관이 우리 기술의 승리라고 SNS에 게시했다가 한국 기업 시공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속으로는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지 못했을까? 왜 우리 감사원 청사는 무너졌고 그들은 남아 있었을까?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건축이 가진 또 다른 얼굴, 철학으로서의 설계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건축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한국 내진 설계 기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수많은 기술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내진 등급 1에서 3, 지진 하중 산정 방식, 단일 모멘트 저항 구조 대비 다중 하중 분산 구조 우선, 지반 조사 기반 구조 계획 등. 처음엔 너무 낯설고 복잡했지만 하나씩 해석하며 읽다 보니 그 속에 있는 한 가지 공통된 철학이 보였습니다. 이 구조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 한 줄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건축이란 단지 멋진 형태나 시선을 끄는 외장재의 조합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라는 사실. 그 구조물 안에 들어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설계. 그것이 한국이 가진 기준의 시작점이자 본질이었습니다. 이어서 찾아본 건 한국의 건축법 체계와 안전 규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1995년 서울에서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한국은 구조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이후로도 지진과 붕괴를 계기로 설계 지침이 수차례 개정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죠.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구조. 그건 한국 사회의 기술 발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국의 건축학교 교과 과정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건축 윤리,
도시와 인간, 재난 대응 설계라는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지금껏 설계를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형태만 보고 있었구나. 건축은 곡선을 예쁘게 그리고 유리창을 반짝이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라는 걸 저는 그제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설계 기술들이 단지 국내에 머물지 않고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에까지 퍼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식 설계 모델을 수입하고 있었고 그 기반에는 사람 중심이라는 철학이 우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제 안에서 어떤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 청사의 조감도를 보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던 제가, 그것이 무너진 뒤에도 한동안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려 했던 제가 지금은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설계하지 않았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 말이 이제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설계하고 싶었던 걸까? 어떤 건물을, 누구를 위해, 어떤 이유로 그리고 싶었던 걸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만 생각했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외형보다도 내부를 먼저 떠올리며 건물을 그려봤습니다. 그 건물 안엔 계단이 아닌 경사로가 있었고 출입구 옆에는 자동문보다 넓은 수동문이 함께 열려 있었으며 옥상에는 휴게 공간 대신 지진 대피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처음으로 설계를 한다는 거지 무엇인지를 느낀 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회사 단톡방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출력실에도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청사 붕괴 사고 이후 사무실은 조용해졌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걸.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한국 건축 기사, 내진 설계 논문, 건축윤리 강연 영상을 하루 종일 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곤 했습니다. 예전엔 언젠가는이라는 말로 미뤘던 일들을 이제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다급한 감정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마음속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라도 나는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천천히 이메일 창을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저희 회사 이사님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개인적 요청 건축 연수 관련 휴직문에 그리고 본문에 손을 얹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파와십니다.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한 뒤 감사원 청사 프로젝트 도면을 가장 많이 다뤘던 신입사원 중 한 명입니다. 직접 설계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매일 그 도면을 출력하고 조감도를 넘기며 꿈을 키웠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건축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건축을 다시 배우고 싶다고요. 한국에서 짧은 단기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비로 항공권과 체류 비용을 부담하고 그 연수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사람을 위한 설계가 무엇인지 직접 체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숨이 조금 트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감정이 모든 것을 밀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이사님으로부터 짧은 회신이 왔습니다. 내가 하는 결정이라면 그 자체로 설계가 될 거야. 잘 다녀와라. 그 한 문장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사에서 누군가가 제 선택을 그렇게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제가 정말 이 일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을 떠난 비행기는 조용히 서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두운 바다가 펼쳐졌고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기내 조명을 켜고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샤프펜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예전처럼 멋진 파사드나 화려한 조형을 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종이에 첫 선을 그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입구를 그리고 넓은 로비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단 대신 낮은 경사로를 넣었습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났을 때 휠체어를 탄 사람은 어떻게 탈출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이 구조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출입구 옆엔 자동문이 아닌 넓은 수동 여닫이 문을 배치했습니다. 정전이 되거나 자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손으로 열 수 있어야 대피가 가능하다는 걸 한국의 건축재난 설계 사례를 보며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옥상 설계는 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루프탑 정원을 배치했겠지만 이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옥상 한편을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평판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엔 접이식 방수 텐트, 비상식량 보관함, 태양광 충전 패널을 넣었습니다. 한국의 일부 초등학교나 관공서 옥상에 지진 대피 공간이 마련된 사례를 참고한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1층 출입구와 계단입니다. 그럴 땐 옥상이 마지막 탈출구가 되고 그곳이 준비되어 있는 건축물만이 사람의 생존을 계획에 포함한 건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펜을 내려놓기 직전 저는 창문 아래 빈 공간에 짧은 문장을 하나 적었습니다. 이 건물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순간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도면을 출력하며 단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을 떠올리지 않았던 지난날이 떠올랐고 그 책임을 이제서야 비로소 진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설계를 시작해보자. 그리고 그 설계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해. 창밖의 불빛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비행기는 서울로 접근하고 있었고 제 안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요지부동의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그야말로 상징이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붉은 캔 하나면 통했죠. 음료 시장의 제왕이라는 수식어는 과장이 아니었고 어느 브랜드도 그 자리를 위협할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음료가 조용히 진열대를 잠식해갔고 세계적인 셀럽들의 손에도 수많은 SNS 피드에도 그 익숙하지 않은 캔 하나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음료는 전 세계 13억 개가 넘게 팔리며 코카콜라를 제치고 판매량 1위를 차지합니다. 탄산 시장의 지형도가 뒤집힌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음료의 정체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 세계 소비 트렌드 자체를 바꿔버린 상상력의 결과물이 바로 한국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미국의 한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삶과 콘텐츠, 정체성까지 다시 써 내려가게 됩니다. 도대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이 윌슨입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으로 현재 음식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은 구독자 수가 약 180만 명 정도로 성장했고 주로 각국의 음식들, 유행하는 패스트푸드, 손쉽게 먹는 간편식, 트렌디한 음료, 각 나라 술과 어울리는 폭탄주 제조법 등을 소개하며 실시간 리뷰와 먹방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음식 콘텐츠를 다룬 지는 약 5년이 넘었고 꾸준히 저만의 스타일로 영상을 만들며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날도 평소처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방송 주제는 그날그날 다르지만 저는 늘 먹방을 할 때마다 특정 음료를 곁들이는 편입니다. 이날의 메뉴는 바삭한 치킨 텐더와 감자튀김,
그리고 제로콜라 한 캔. 이 조합은 제 채널을 자주 보는 시청자들이라면 익숙할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 구성이었습니다. 치킨의 바삭한 식감과 함께 청량한 탄산을 마시는 그 순간은 먹방을 진행하면서도 제가 가장 즐기는 타이밍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로 스며드는 탄산의 보글보글하는 소리, 그리고 그런 리얼한 감탄과 반응 덕분에 팬들과의 소통도 더 활발해지죠. 시청자들은 채팅창을 통해 음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거나 직접 먹어본 경험을 공유하고 어떤 맛이 더 좋았는지 투표하기도 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유쾌한 분위기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먹는 소리와 맛 표현, 그리고 시청자들과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시작한 지 약 20분쯤 지났을 때 채팅창 한쪽에서 조금 낯선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펩시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는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하, 뭐라고요? 펩시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요? 미국 브랜드잖아요. 시청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펩시는 저에게 있어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였고,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접해온 음료이기도 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광고, 스포츠 경기장의 후원사 이미지, 미국 슈퍼볼 중계 광고까지 그 모든 장면 속에서 펩시는 항상 미국적 아이콘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댓글을 놓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뒤로 비슷한 내용의 채팅이 연달아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진짜예요. 롯데라는 한국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펩시 제로 라임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시작됐어요. 처음 출시한 국가가 한국이에요. 검색해보세요. 당황스럽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 이야기를 하지? 미국 제품인 걸 다들 아는 건데 이건 왜곡된 정보 아닌가? 그렇게 무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이 거의 동시에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건 무언가 근거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방송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먹는 속도도 느려졌고 머릿속에선 펩시 제로 라임 이즈 한국이라는 말이 탄산 터져 보글보글하듯 제 머릿속을 보글보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몇몇 시청자들은 클로이, 무슨 일 있어요? 라며 걱정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니에요. 그냥 잠깐 생각이 많았어요 라고 답했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방송은 어영부영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점점 묘해졌습니다. 저 자신도 말수가 줄고 집중이 흐려지니 시청자들의 반응도 미묘하게 달라졌죠. 결국 시청자들은 멘탈 나간 제 모습을 보고 방송을 떠나기 시작했고, 저는 그날 방송은 명확한 마무리 멘트도 없이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말을 하고 종료 버튼을 눌렀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저는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화면이 어두워졌을 때 저는 그대로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송을 했다는 실감도 들지 않았고 갑자기 어딘가 허탈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노트북을 열고 펩시 제로 라임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 롯데 개발, 펩시 라임맛 한국 최초 출시.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로 펩시 제로 라임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먼저 개발된 제품이었고, 롯데 칠성음료가 주도적으로 기획해 펩시코와 협력하여 출시한 것이라는 정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 한국 롯데에서 2020년대 초반 최초 출시, 한국 소비자 반응에 힘입어 북미와 글로벌 시장의 역수출, 펩시코, 아시아 시장 내 실험적 포뮬러 개발에 한국 모델 적극 도입.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진짜였다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마셔온 이 음료는 실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시작된 거였단 말이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지 음료 하나에 대한 정보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고 있었던 상식,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전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왜 나는 이걸 지금까지 몰랐을까? 어떻게 이게 뉴스에도 매장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붙잡고 펩시, 롯데, 한국식품산업, 글로벌 브랜드 확산 경로 등에 대한 기사를 쉴 새 없이 읽으며 머릿속의 혼란을 정리해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 가지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펩시,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 단순한 문장이 제 사고방식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저는 펩시 제로 라임을 단순한 음료, 그 이상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이건 단지 톡 쏘는 맛이나 청량감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이 음료는 제 인생의 어느 한 시기를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제 채널은 많은 구독자들과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과도한 먹방 콘텐츠로 인해 체중이 빠르게 늘고 있었고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결국 의사의 권유에 따라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이어트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탄산음료라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 있었거든요. 물보다 콜라, 커피보다 탄산을 더 자주 찾았던 사람에게 탄산을 끊으라는 건 거의 금단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억지로 참아보기도 했지만 머리까지 띵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느꼈고 결국 포기해버리기를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채널 라이브에서 한 팔로워가 남긴 댓글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클로이, 펩시 제로 라임은 칼로리도 없고 일반 콜라보다 맛도 좋아요. 이건 다이어트 때 진짜 추천이에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마트에서 구입해봤습니다. 그전까지 마셔본 제로 제품들은 맛이 밍밍하고 인공적인 느낌이 강해서 딱히 끌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펩시 제로 라임은 달랐습니다. 탄산의 시원한 자극은 그대로였고 라임의 상큼한 향이 그 밍밍함을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첫 모금만에 이건 진짜 괜찮은데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식단 조절을 하면서도 펩시 제로 라임 하나면 심리적인 허기를 채울 수 있었고 무언가를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마음을 놓이게 해주었죠. 그것은 단순한 음료 이상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이 음료를 나의 생존템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려보면 제 삶 전체가 참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채널 구독자 수는 늘어나고 있었지만 콘텐츠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었고 외모에 대한 악플과 자책감이 교차하며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콘텐츠는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정작 제 자신은 건강과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때 펩시 제로 라임은 저에게 있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일종의 균형추 같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셨고 콘텐츠 속에서도 거의 매번 등장했습니다. 팬들도 이제는 제가 어떤 음료를 고를지 예상할 정도가 됐고 클로이는 펩시 제로 라임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죠. 심지어 팬미팅에서 제게 펩시 제로 라임을 직접 사들고 온 팬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제 내 아이덴티티 중 하나구나. 나와 함께 성장해온 친구 같아. 그런 음료가 알고 보니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안 그날 밤은 그 충격이 더 깊었습니다. 단순한 정보 이상의 충격이었어요. 내가 어려웠던 시절 의지했던 무언가가 내 삶의 일부였던 그것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은 제 인식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나는 그동안 뭘 알고 있었던 걸까? 이 음료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 그 믿음은 내 자의식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걸까? 저는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미국 브랜드를 마셨고 미국의 문화와 시스템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이해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제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제품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저는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질문들은 펩시 제로 라임을 넘어 더 넓은 범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제품들도 그런 게 있을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런 발상을 했던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제품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브랜드 로고나 광고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어디서, 누구에 의해, 왜 만들어졌는지를 찾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놀라움, 감사함, 그리고 조금은 복잡한 질투 같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수많은 전문가와 자본이 있는데 왜 이런 골 때리는 제품은 한국에서 먼저 나왔을까? 왜 미국에서는 이런 아이디어가 통하지 않았던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또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음식 문화를 실험하고 만들어내는 고지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제는 그 시작이 단 한 캔의 음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제가 살을 빼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채널을 키워오며 함께 해온 그 작은 캔 하나가 실은 제 세계관까지도 바꿔놓은 출발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제 안에서 어떤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충격이나 놀람을 넘어서 묘하게 질투 섞인 감탄이었어요. 이거 진짜 한국에서 만든 거야? 진심, 미국보다 감각이 앞선 거 아니야?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 만든 글로벌 제품이라는 키워드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저처럼 미국 제품이라 믿고 즐겨온 것들이 실은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거면 혹시 또 뭐가 있을까? 이건 콘텐츠용 조사가 아니라 거의 저만의 세계관 정리였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열고 본격적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검색 결과는 버거킹 콰트로 치즈 와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예요. 진한 치즈 4가지가 한 번에 입안 가득 퍼지며 고기와의 조화가 끝내주는 버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메뉴가 한국 버거킹에서 처음 기획되고 출시된 메뉴라는 정보를 발견했어요. 한국 버거킹이 치즈 중심의 풍미 과잉 버거를 처음 선보였고 소셜미디어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자 전 세계 매장으로 확대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얄밉도록 잘 만든 케이스네요. 그 다음은 베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미국에서는 주로 스쿱 아이스크림이 주력이고 케이크는 보조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정식 주력 제품군이래요. 그 디자인 퀄리티와 시즌별 테마가 너무 정교해서 미국 본사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디자인 모델을 수입해 미국과 일본 등지에 수출하게 됐다는 거죠. 잠깐, 이 정도면 한국 베라가 미국 본사보다 상위 기획부 아닌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프링글스 버터 카라멜 맛. 제가 처음 먹었을 때 솔직히 하고 잠깐 멈칫했거든요. 감자칩에 캐러멜? 진심. 그게 맛있을 리 없잖아요. 근데 맛있었습니다. 단짠단짠의 정점을 찍은 조합이었어요. 검색해보니 이 제품 역시 한국 프링글스 팀에서 처음 개발한 지역 한정 맛이었고 SNS 반응이 좋아지면서 미국을 포함한 일부 해외 매장에서도 판매가 시작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는 이후 콘버터 맛, 크림치즈 어니언 맛 등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투움바 파스타. 처음에 이 메뉴를 먹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와, 이건 진짜 미국스럽다. 그런데 반전은 이 파스타 역시 한국 아웃백에서 시작된 메뉴라는 사실. 진한 크림 소스의 새우와 매콤한 풍미를 가미한 이 조합이 한국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그 후 미국 본사 메뉴로 채택됐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도미노 피자의 스위트 불고기 피자, 미국 일부 월마트에서 판매 중인 김치맛 라면, 스낵도 한국 개발 후 역수출된 사례였어요. 하나씩 알게 될수록 저는 이 말밖에 안 떠올랐어요. 한국은 단지 음식만 만든 게 아니고 시장 자체를 바꿨구나. 처음엔 재미삼아 시작했던 조사였는데 이제는 그 리스펙트가 점점 커졌습니다. 심지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이럴 거면 한국 식품개발팀이랑 콜라보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동시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브랜드, 내가 리뷰하는 메뉴들 그 원산지가 진짜 미국일까? 혹시 이 메뉴도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내가 모른 채 미국 브랜드처럼 소개한 거라면?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했고 조금은 민망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니, 나만 몰랐던 거면 이거 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민망함이 전혀 불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콘텐츠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신이 났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질투도 조금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지? 그건 단순히 맛 조합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기획이 소비자 감각을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심지어 비주얼, 네이밍, SNS 확산까지 이미 계산되어 있는 느낌이었죠. 그때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은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을 짜는 나라라는 것. 그 전략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 마케팅보다 훨씬 감각적이고 트렌디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슈퍼마켓을 가거나 패스트푸드 매장에 가면 습관적으로 제품 뒷면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설마 이것도 한국? 그리고 꽤 자주 대답은 예였어요.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수많은 제품들, 그중 많은 것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좋은 제품을 넘어 문화적 기획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요. 그 시작이 한 캔의 펩시 제로 라임이었다는 건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로 남게 되었어요. 펩시 제로 라임 하나에서 시작된 의심은 어느새 저의 전 세계관을 재구성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국 중심의 시각으로 콘텐츠를 만들었고 글로벌 브랜드들은 당연히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단 한 번의 검색, 그리고 연이은 확인과 조사로 무너졌고 이제 저는 새로운 사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음식과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기획의 나라였고 그 영향력은 이미 조용히 전 세계를 덮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저에게는 하나의 결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이걸 알려야겠다. 지금껏 제가 받은 놀라움, 감탄, 심지어 질투까지 이 모든 걸 콘텐츠로 풀어보자. 그 결심은 생각보다 빠르게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저는 기존의 먹방 콘텐츠 흐름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문화에서 어떤 배경으로 나왔는가를 이야기하는 콘텐츠로 전환한 겁니다. 첫 번째로 올린 영상은 이거 진짜 한국에서 만든 거였어요? 라는 제목으로 올린 펩시 제로 라임의 기원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제품이라 믿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놀랍게도 그 영상은 평소보다 3배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창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도 진짜 몰랐어요. 대박이다. 이제 먹기 전에 전성분, 제조국부터 확인해야겠네요. 한국이 만든 음식 콘텐츠 더 해주세요. 궁금해졌어요. 그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단지 음료 하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가 믿어온 것들에 대한 재검토를 함께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삼겹살, 떡볶이, 곤약 젤리, 한국식 도시락, 편의점 간편식까지 한국 슈퍼마켓에서 파는 제품들을 미국 마트에서 구해서 리뷰하거나 해외 직구로 구매해 직접 먹어보는 콘텐츠를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콘텐츠들이 기존 미국 먹방 시리즈보다 훨씬 더 큰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조회수는 평균적으로 2~3배 이상 뛰었고 채널 구독자 수는 단기간에 20만 명 이상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팬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섞이기 시작했고 팬들은 이건 한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다음엔 순대볶음도 도전해주세요. 같은 제안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웠고 점점 즐거워졌고 이젠 마치 한 문화권을 새롭게 배워가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채널 영상 말미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다이어트 음료인 줄만 알았던 펩시 제로 라임. 그런데 그 안에는 단순한 맛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감각, 기술, 그리고 상상력이 들어있었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받은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들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건 단지 콘텐츠의 변화가 아니라 제가 바라보는 세상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미국에 살고 음식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제 시선은 이제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주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 뉴스에선 잘 다뤄지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을 K-팝과 K-드라마로만 기억할까? 왜 한국 음식은 이렇게 잘 만들면서 우리가 몰랐던 걸까?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콘텐츠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게 지금의 저를 다시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의 음식, 브랜드, 그리고 그 문화의 기획력을 더 널리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감동과 자극을 나누면서 세상에 한국이 만든 것은 곧 잘 만든 거지라는 인식을 퍼뜨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을 직접 여행하게 된다면 제가 사랑하는 펩시 제로 라임 한 캔을 들고 한국에서 만든 음식들과 함께 이 말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이 맛, 미국이 만든 줄 알았다고요? 이젠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이 만들면 대박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